2025년 9월 이 기업 공개 IPO 시장이 다시 좀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6개나 되는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활기찬 느낌이죠.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흔히 BNPL이라고 부르는 선구매 후 결제 서비스의 대표주자부터 시작해서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고 또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 건설 기술 기업, 그리고 심지어 커피 체인점까지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의 회사들이 지금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상장 물결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 IPO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기회가 숨어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시작해 보죠. 자,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은 역시 클라르나입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내는 서비스, BNPL 시장의 거의 개척자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 시장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이번 IPO 규모도 상당합니다. 목표 조달액이 약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1조 7천억 원이요? 와, 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업 가치는 대략 한 14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40억 달러. 근데 이 숫자가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140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되는데요. 불과 한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 소프트뱅크가 주도했던 투자 유치 때만 해도요. 클라르나 가치를 무려 460억 달러로 평가했었거든요. 460억 달러요? 지금의 3배가 넘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가치는 그때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아주 크게 낮아진 거죠. 상당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460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정말 엄청난 조정이네요. 이렇게까지 가치가 급락한 배경에는 역시 실적이 좀 크게 작용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클라르나는 아직 수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분기 실적만 봐도 순손실이 한 5,200만 달러 정도 기록했어요. 아직도 적자군요. 네. 그래서 하칸살트 같은 투자 전문가들은 클라르나가 속한 이 BNPL 시장 자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마진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 경쟁 심화? 정확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앞으로 클라르나가 넘어야 할 과제들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펌이나 애프터페이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질비한 시장에서 출혈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규제 문제입니다. 소비자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 신용도를 더 엄격하게 평가해라 라든지 아니면 영체 수수료 같은 거에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이런 규제 리스크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결국 나중에 내는 거니까 신용 위험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외상거래 모델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하면 고객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할 리스크, 즉 신용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 때문에 언제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 이게 상장 이후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클라르나 참 매력적인 서비스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해서 유명한 곳이죠. 제미나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네, 제미나이. 이번 상장을 통해서는 약 3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고요. 예상 기업 가치는 한 23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3억 달러. 그런데 제미나이도 재무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무려 2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 손실이 한 4,1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비교해보면 손실 규모가 거의 6배 이상 확 늘어난 셈이에요. 6배나요? 왜 이렇게 손실이 커진 거죠? 분석가 제이컵 슐러 같은 경우는요, 이 손실 급증의 주된 원인을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래소 주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인데 시장이 얼어붙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드니까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하긴 작년, 재작년 암호화폐 시장 생각하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거래량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든지 규제 불확실성 같은 문제도 여전히 큰 부담이죠. 네, 맞아요. 각국 정부들이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추세고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이게 제미나이 같은 기업에게는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요인들이 상장 이후에 제미나이의 기업 가치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면밀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거래량 둔화가 단순히 시장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혹시 바이낸스나 코인데이스 같은 더 큰 경쟁사들한테 시장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익성 문제에 시장 변동성에 규제 리스크까지. 삼중고네요, 정말. 네, 이 세 가지가 상장 이후에 제미나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신중함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라르나와 제미나이 외에도 이번 주 IPO 시장에 흥미로운 기업들이 더 있다고 하셨죠? 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겨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피겨는 상당히 좀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집중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주택담보대출, HLOC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대출이나 투자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 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좀 복잡하고 느린 프로세스가 많잖아요. 이걸 블록체인으로 혁신해서 대출 실행 속도도 높이고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와, 블록체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혁신한다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물론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네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관성도 있을 거고 특히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승인이나 감독 문제 이런 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겨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정말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규제 장벽이 가장 큰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겨 외에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이 외에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관리나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젠스라는 기업도 있고요. 또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비아 트랜스포테이션도 상장합니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가끔 헷갈리는데 그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는 전혀 다른 회사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블랙록 커피도 이번 주 상장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건설, 교통, 커피까지. 시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 기반의 혁신 기업부터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까지 다양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회사들이 자본시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런데요, 2025년 초반만 해도 IPO 시장 분위기가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또 디자인 협업 툴로 유명한 피그마,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인 블리시 같은 기업들이 상장 첫날 주가가 막 폭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엄청 끌어올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분위기 정말 뜨거웠죠?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첫날에 그 화려했던 축포 이후에 현실은 좀 냉혹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들 대부분이요. 상장 첫날 찍었던 최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심지어는 60% 넘게 하락한 상태예요, 현재. 반토막 이상이요? 60%?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서클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에 거의 $30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15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피그마는 첫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 20% 급락하기도 했었고 최고가가 $143였는데 지금은 $55 수준이니까 이것도 60% 이상 하락한 셈이죠. 블리시 역시 최고가 $118에서 지금은 $52 수준으로 한 55%가량 주저앉았습니다. 와, 첫날 그렇게 뜨거웠던 열기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하락폭이네요. 아니, 상장 첫날의 그 기대감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이런 패턴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장 초기에 형성됐던 그 과도한 기대감하고 실제 기업의 펀더멘틀, 그러니까 실적 사이의 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장밋빛 전망만으로 부풀려졌던 주가가 몇 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인 거죠. 기대와 현실의 차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쩌면 이게 더 직접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요? 그게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락업 해제는 뭐냐면요. IPO 이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초기 투자자들이나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의무적으로 묶어두는 제도를 락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180일 정도예요. 주식을 못 팔게 막아두는 거군요. 왜요? 상장 직후에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락업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주식들이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초기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할 거고 내부자들은 뭐 자산을 좀 다각화한다든지 하는 이유로 주식을 팔게 되는데 이 물량 부담이 주가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특히 첫날 주가가 막 급등했던 경우에는 락업 해제 시점에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지면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초기 투자자나 내부자 물량이 풀리는 시점, 그게 락업 해제고 이게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분석가 아담 파커의 지적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IPO 시점에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상장 이후에 대규모 내부자 매도, 그러니까 락업 해제 물량이 예정된 기업들의 경우에요. 상장 이후 주가 성과가 부진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군요. 반대로 상장 시장에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패턴은 우리가 IPO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적자 상태에서 상장하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이 예정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상장 이후 주가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상장 첫날 분위기만 보고 섣불리 막 뛰어드는 건 상당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뭐랄까 현명한 접근 방식은요. 상장 직후에 그 흥분된 분위기에 바로 편승하기보다는 한 발짝 좀 물러서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네, 기업이 상장 이후에 최소한 몇 분기 정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실제로 충족시키는지 또 경영진이 제시했던 성장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락업 해제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된 이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IPO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해요. 인내심이 핵심적인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희는 9월 IPO 시장의 주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르나와 제미나이를 시작으로 해서요. 또 새롭게 등장한 피겨의 혁신적인 도전, 그리고 최근 IPO 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패턴과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들까지 아주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 클라르나와 제미나이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수익성 확보라든지 높은 초기 평가 가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서클, 피그마, 블리시 같은 앞선 사례들에서 봤듯이 상장 첫날의 그 반짝이는 주가 급등이 반드시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어떤 투기적인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포장보다는 그 내용물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결국 정보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겠죠. 네. 마지막 볼록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다뤘던 단기적인 재무지표라든지 상장 초기의 주가 변동성 같은 이런 이슈들을 잠시 좀 옆으로 밀어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 새로운 기업들, 클라르나, 제미나이, 피겨, 레젠스, 비아, 블렐라 커피 이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향후 5년 혹은 10년 뒤에 우리 사회와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의 재무적인 어려움이나 시장의 어떤 의구심 너머에 있는 더 큰 시대적 변화나 거대한 메가 트렌드와 맞닿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러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의 본질적인 비전과 그 파괴력을 가늠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